오늘 공부한 것 두 가지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일단 그 분석 틀 아주 중요한 거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 틀, 할당, 그쵸? 할당 체계, 급여 체계, 재원 체계, 전달 체계.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일단 더 중요하겠죠. 할당하고 급여하고 재원. 특히 오늘 재원에서는 세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누진세와 비례세를 여러분이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번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정책결정 모형 6가지 잘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 이제 사회보장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론. 자, 일단 사회보장제도의 의미가 나오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의미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건 우리가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건데, 거기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옆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써주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노령, 장애, 사망,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과 결혼, 양육과 같은 특별 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노령서부터 노령, 장애, 사망 이거 세 가지 묶어주시고, 주로 공공부조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 산업재해 주로 사회보험, 결혼, 양육과 같은 특별지출 묶어주시고, 결혼, 양육, 주로 사회수당. 일단 구분을 좀 해놓읍시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사회보장제도는 총 4가지입니다. 여러분. 4가지를 주되게 배울 텐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이렇게 볼 텐데, 사회수당은 등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유형을 총 3가지로만 일단 얘기하고 나머지는 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등 안에 사회수당이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1935년,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했었는데, 미국에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시작됐습니다. 이때서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35년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있었다면 1942년에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노동당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사회보장제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의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으로 정의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으로 정의한다. 여러분, 소득보장에 동그라미 치고, 국민생활의 최저보장, 국민생활의 최저보장 개념. 그래서 국민생활의 최저보장 개념. 그래서 부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처하는 것으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사회보장은 뭐다? 소득보장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ILO, 국제노동기구라는 뜻입니다. ILO에 의해서는 사회보장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동그라미 치고, 자, 위험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그러면 ILO에는 위험 보장을 중시 여기는 거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여기는 거고,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좀 포괄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좀 중요하니까,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필기해 놓으라고 한 것처럼 최저 수준의 정액급여. 자, 이건 뭐냐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즉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이나 상관없이, 인구학적 차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 수준으로 정액급여. 그 다음에 정액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제목만 이제 그 다음에 밑줄 그어주세요. 행정책임의 통일, 충분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은 최저 수준 보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사회급여를 받으면 최저 수준의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자, 요런 원칙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회복지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 있다. 근데 그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게 바로 최저 수준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최저 수준, 최저 보장의 개념을 이제 우리 헌법이나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포괄성의 원칙, 분류화의 원칙 뭐 이런 거 밑줄만 그어주세요. 자, 미국 거는 또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순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만 밑줄 그을게요.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기능.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생활과 경제 안정기능. 세 번째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의 별표 2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소득재분배 기능. 우리가 그냥 소득재분배 이야기하는데 실은 아까 우리 뭐 얘기하면서 소득재분배 얘기하더라? 누진스 얘기하면서 소득재분배 이렇게 했잖아. 누직소형에서 그 조세 형평성. 자, 그런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 자, 그 다음에 이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재분배. 그 다음에 수평적 재분배.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표현 없이 아무런 수식어 없이 소득 재분배다.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적 재분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적 재분배는 자, 여러분 분배라고 하는 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노동을 기여했어. 그러면 임금을 받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기여를 했어. 그래서 이자를 받아. 그 다음에 뭐 토지를 기여했어. 그래서 지대를 받아. 경영활동에 참가했어. 이윤을 남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분배. 그럼 재분배는 뭐냐? 그런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 분배가 이루어지고 났다고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구분이 되겠죠.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따라서 소득이 구분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분배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걸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분배는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분배는 시장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시장.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시장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재분배를 해. 그럼 재분배는 시장이 할까, 정부가 할까? 이건 정부가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분배라는 의미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소득 재분배를 우리가 이제 그 수직적 재분배하고 수평적 재분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분배가 돼서 시장에서 분배가 돼서 자,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것을 수직적 재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소득 재분배가 뭐냐? 그러면 수직적 재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생각나야 돼? 수직적 재분배하면 아까 누진세 생각나야 돼? 그 비례세 생각나야 돼요. 누진세. 그쵸? 누진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 또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수직 재분배 효과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소득 재분배 중에서도 수직적 재분배의 효과는,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을 때, 자, 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 얘기하냐면, 사회서비스는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 재분배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그렇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건 뭡니까?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왜? 자, 보세요. 자, 누진세로 인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누진세로 인해서 어디로 가? 정부에게 가. 그러면 정부가 자 공공부조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고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야?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 누진세 제도하고 공공부조는 하나의 짝을 이뤄서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쵸? 사회보장 제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없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 안 내봤어요?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내봤지?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긴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공부조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야 돼.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X입니다. 사회보험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기 전에 좀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 아는 형님이 저한테 차를 줬어, 차. 차를 줬는데, 당시 차 이름이 뭐였냐면 갤로포였어요, 갤로포. 엄청나게 많은 배기량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좀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랑.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의료보험은 주소지는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도 직장에 잠깐 없을 때여가지고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었어. 여러분 지역의료보험이 훨씬 더 비싼 거 알죠? 회사에서 내는 의료보험보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보다. 근데 아버지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고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선배가 차를 주길래 공짜구나 생각하고 차량 등록을 했겠죠, 당연히. 차량 등록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 재산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료가 확 뛴 거예요. 지역의료보험이 뛸 때는 엄청나게 뛰거든요. 즉, 자 사회보험은 자 사회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에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사회보험료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가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자가 실업이라고 하는 위험 혹은 질병이라고 하는 위험에 좀 더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보험을 강제가입의 형태로 해야지 역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효과가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것처럼 대놓고 고소득층에게 걷어서 저소득층에게만 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공공부조하고는 차이가 크긴 하지만 사회보험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징수를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다로 가주셔야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재분배 보도록 할게요. 수평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한 세대계층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의 소득 이전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만을 얘기하는 거고, 자, 수평적 재분배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수평적 재분배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가 아니라 위험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집단.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이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이 어디로 간다고? 위험이 발생한 집단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네, 소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험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는 어디가 상대적으로 요 공공부처랑 사회보험 중에서 뭐가 더 클까요? 수평적 재분배는 이게 나왔잖아. 이게 나왔잖아. 뭐예요? 사회보험이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단연 수직적 재분배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평적 재분배만을 가지고 물어보면 사회보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한다면 공공부조가 더 크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여러분. 수직적 재분배가. 자, 뭐 일단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에게로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게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대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둘 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는 조금 특이한 형태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이 있는데, 자, 국민연금 제도는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이다라고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집단이 있고, 자, 이 내는 집단의 돈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집단에게 돈을 주는 거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자, 국민연금의 재원이 지금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본인이 냈던 국민연금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의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우리들은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낼 것을 우리는 받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게 국민연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적립 방식이 아닌 부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대 간 재분배가 더 효과적이다. 자, 이런 적립 방식이란 건 뭐예요? 내가 냈던 돈이 적립대에서 받는 걸 적립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받는 돈을 지금 부가하는 사람의 돈으로 받는 것을 부가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적립해 놓은 걸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받는 돈은 지금 부가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돈을 받는 걸 부가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부가 방식일 때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겠죠. 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와 통합 기능. 자, 386페이지에 밑줄만 그릴게요. 밑줄만 긋겠습니다. 자, 386페이지. 생활의 불안정에 대처하고 사회 분열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함양한다. 그 다음 그 밑에 줄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역기능. 오른쪽에다가 복지병이라고 써있어요. 복지병. 자, 사회보장이 과대하게 확대되면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치시고,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근로의욕이 감소된다. 오른쪽에다 여러분은 특히 공공부족이라고 써주셔야죠. 특히 공공부족.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돈을 다 저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저축을 통해서 저축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는 저축을 하라고 막 북촉을 했어요. 저 같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축할 금액을 학교로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오면 선생님한테 혼났어. 저축도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나라가 호황기였어요. 호황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저축이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예요. 경기 침체기에는 저축을 많이 해야 될까, 소비를 많이 해야 될까? 소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끔 만드는 게 좋은 경제 정책이에요. 침체기에는. 성장기에는 저축을 많이 하게 해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개인들은 사회보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감소시키겠죠. 자, 여러분 사회보장료, 세금 이런 것들을 많이 내야 되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아지려면 뭐 세금이나 사회보험비를 많이 내면 뭐가 줄어들어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어.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는 크게 변하지 않죠. 사람들이 사는데 소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까요? 저축이 줄어들죠. 저축이 줄어들면 뭐가의 감소가 있을 수 있어? 투자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경제 성장이 억제되겠죠. 자, 그 얘기예요. 지금 3번.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확대는 개인의 저축을 감소시켜. 왜 감소시켜? 세금 많이 내고 사회보험료 많이 내니까. 그러면 저축이 감소해. 저축이 감소하면 저축을 우리가 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텐데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 투자를 못하면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는 거죠. 그 순서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보장의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의 역기능.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유형. 사회보장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빨리 좀 끊었다 갈게요. 좀 쉬는 시간 좀 빨리 가질게요.